자, AFPK 세상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제가 맡은 파트 재무설계 개론서부터 시작인데 전체적으로 AFPK는 7과목의 내용이죠. 전체 재무설계와 관련되는 내용들로 다 꾸며져 있고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설계 관련해서 처음 접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용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낯설 수 있고요. 현업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엔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신 내용들은 많이 있을 거고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싹 정리해서 제가 강의하는 파트 네 과목의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처음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재무설계라는 부분부터 처음, 은퇴설계 나중에 상속, 보험설계 이런 부분들은 용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처음 접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찬찬히 그리고 차근차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거나 하신 부분들은 없을 거고요. 대신에 이것도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다 보니까 내용들이 살짝은 시험 과목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문제나 또는 교재를 통해서 잘 살펴보면 되니까 아마 고득점 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과목 재무설계 개론 이 과목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가 맞겠죠. 재무설계 개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문항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 크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재무설계 이해와 관련되는 부분이 제 1장 쪽에 나오죠. 재무설계 이해 쪽에서는 재무설계 개념이 나오는데 재무설계 개념에서는 재무설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이 안에서 펼쳐질 거예요. 물론 문항도 작지만 여기서도 한 문제 정도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 재무설계 역사, 재무설계가 왜 시작됐는지, 특히 AFPK, CFP, 나중에 CFP까지 하실 거니까 CFP까지 이게 왜 시작이 됐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나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들이고 그 플로우, 그래,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고 중간에 어떤 단계를 거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3번째 회원국이라는데 그 순서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왔는지라는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설계사에 대한 이해. 그럼 과연 재무설계사가 뭐 하는 건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고객에 대한 이해에서는 그 행동재무학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주로 이제 출제 범위에 들어가는 전체가 출제 범위이긴 한데 그 행동재무학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이 다루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재무설계 프로세서 화폐와 시간가치와 관련되는 부분은 화폐와 시간가치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요 파트가 계산 문제도 아주 살짝 물론 쉬운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 복리와 달리에 대한 개념, 그 다음 시간, 수익률과 그 다음에 이자율에 대한 개념을 가볍게 살펴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글씨로 써놓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면 쉽게 풀 수 있을 거고요. 재무설계 프로세서 6단계 과정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7과목의 전체적으로는 프로세서가 전부 다 있어요. 과목별로. 그 프로세서의 과목별로 있는 건 항상 시험 문제가 거기서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프로세서의 6단계 과정을 잘 이해해야 뒤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세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재무설계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름만 살짝 바꾸면 은퇴설계에서도 거의 비슷한 프로세서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를 배우면 두 가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자산부채 상태표와 현금흐름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산부채 상태표와 현금흐름표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재무상태,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길 이런 재무적인 목표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자산부채 상태표와 현금흐름표에 대해서는 그 항목별로, 과목별로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시험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되는. 그 다음에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 쪽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공식을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크게 어려운 공식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투자 시간에 보게 되면 투자는 공식이 좀 어렵거든요. 일반적인 공식보다. 근데 여기서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에 해당하는 개념 이해를 하면 공식은 자동으로 이해가 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런 개념 이해와 그다음 공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 거고요. 예산 쪽에 해당하는 부분, 예산은 프로세서, 예산의 필요성과 프로세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소비자 신용과 소비자 금융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신용 쪽에서와 신용 관리 쪽에서 보게 되면 신용 관리 쪽에 그 연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신용 정보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거예요. 요거는 단어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내용은 쉬운데, 그리고 개월수, 몇 개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개월수, 몇 개월이 지나면 연체 정보가 등록이 되고, 그 다음 그게 얼마 정도 지나면 해지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부분들, 좀 숫자에 민감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 구제제도와 관련해서는, 채무자 구제와 관련한 부분들은 신용이 안 좋으셔서 그래서 뭐 외부 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뭐 이런 부분, 경제 활동하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구제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신용회복위원회나 아니면 법원에서 하는 개인회생이나 아니면 파산제도와 관련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그게 심도 있게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우리 교재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의 이해 정도만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요. 소비자 금융과 부채 관리 관련되는 부분들 나오고, 근데 소비자 금융과 부채 관리 쪽에서는 주로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리버스 모기지라고 얘기하는 영모기지,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하고 디딤돌 대출 이쪽 파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아니면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접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DTI, DSR, LTV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금융 소비자 보호법과 관련한 부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다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서 하시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중요성을 느끼실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수강하고 있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금융기관에 취업을 하게 되고 금융과 관련되는 부분에 취업을 하게 되면 적합성의 원칙이라든가 적정성의 원칙이라든가 설명 의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형태에 대한 이야기들은 잘 숙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편안하게 읽고 넘어가시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항은 골고루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 파트에서 집중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지금 말씀드리는 전체적인 내용들이 그냥 골고루 출제가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윤리 쪽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또 윤리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쪽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그쪽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또 골고루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공부는 그냥 편안하게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대론 쪽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짚고 넘어가는 형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학습 목표 쪽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자, 학습 목표 잠깐 보게 되면 재무 설계가 무엇인지, 그다음 필요성,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지, 여기서 중요한 테마가 나오죠. 재무 설계는 모든 사람한테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그래서 우리 교재 안에서도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 재무 설계가 필요한가요? 뭐 할 만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더 필요하다. 왜? 그분들은 나중에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탄생과 발전 과정. 탄생과 발전 과정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도입 배경,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재무설계사 정의, 자격 인증과 자격 갱신 요건.
그리고 행동재무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목차에서도 학습 목표에서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들이 주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보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를 한번 들어가 보죠. 7페이지. 자, 중간중간에 제가 안 읽고 넘어가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나중에 꼭 교재를 통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책을 전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많은 부분을 읽으면서 같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넘어가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라요.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가계, 기업, 정부를, 경제활동의 주체지 경제 주체라고 부른다.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5줄 정도 내려가 보시면 정부에서 재무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할 때 재정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기업재무, 가계 부분에서는 가계재무라고 한다. 나머지 2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개인재무 분야는 재정학이나 기업재무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지 않았다.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개인재무 부분에 특히 이제 우리가 자산부채 상태표나 현금흐름표에 대한 재무제표 이야기를 할 때,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계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국제 회계 기준이 있어서 그 회계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이제 재무설계사와 고객이 일정한 룰을 가지고 스스로 이제 룰을 정해서 하는 그런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런 부분들은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활발히 연구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재무설계라는 부분은 연구하기 시작한 건 그다지 오래 안 됐거든요. 최근 들어 고령화 사회의 급격한 진전, 베이비 부모 세대의 퇴직 등 사회 경제 및 금융 환경 변화와 중요한 변화로 그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재무설계를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뒤에서 이제 중첩돼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재무설계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고령화, 그 다음에 저출산, 저금리, 고령화, 저출산, 저금리, 그 다음에 조기퇴직. 이거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노동시장의 유연성. 노동시장이 유연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해고하기가, 기업에서는 해고하기가 좀 편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재무설계라는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금융의 복잡성. 금융의 복잡성. 과거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정기예금, 정기적금만 갖고 있으면 금리가 높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충분히 자산을 늘릴 수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저금 시대다 보니까 정기예금이나 이런 거 갖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상품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옵션이다, 파생이다, 뭐 주식이다, 채권이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복잡한 상품들이 나오는데, 이런 상품들을 일반 소비자분들이 알 수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이 복잡하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금융 소비자 보호. 그래서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또, 그래서 우리 교재 맨 뒤에 보면 중점에서 다루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재무설계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재무설계란 개인의 삶의 목표를 파악하고, 자, 뭐를 파악하고? 삶의 목표를 파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비재무적. 재무설계에는 재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어떤 거, 비재무적인 부분까지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련의 목표를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리고 4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되는 과정이라고 또 정의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서 뒤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6단계 프로세서 보면 첫 번째 고객과의 정보 수집, 고객과의 관계 정립, 두 번째 정보 수집, 세 번째 계산 및 분석, 네 번째 제안서 작성, 다섯 번째 실행, 그리고 여섯 번째 모니터링이라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게 보완되고 다시 실행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되는 과정. 그래서 이런 전체가 재무설계다. 그래서 재무설계 영역을 보게 되면 재무관리 부분에서는 재무관리는 현재와 미래의 고객의 재무 상태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가 자산부채 상태표라는 걸 만들고 자산부채 상태표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돈을 갖고 있고 어떤 빚을 지고 있지? 그래서 다 정리해 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순자산이 얼마야? 이렇게 따지는 나의 재무적인 상태 현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현금흐름표라는 게 있어요. 또 뒤에서 이제 다 배울 거예요. 현금흐름표라고 하게 되면 내가 나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리흐름표가 이 표예요. 그러면 이런 표들을 분석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잘 알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고 이 분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작한 재무설계 개론, 이 개론에서의 주요 테마는 현재 상태를 잘 분석해서 미래를 잘 살자라는 게 이제 기본 테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위험관리, 우리가 이제 보험 쪽에서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위험관리 쪽에서는 예기치 않은 재무적 손실에 대한 노출을 관리하는 거. 그래서 위험의 이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리스크가 있을 때 그 리스크를 내가 안고 있는 게 아니고 뭐를 내고 보험료라는 걸 부담하고 그 다음에 보험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보험금이라는 대가를 수령해서 우리가 생활의 안정을 꾀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위험은 나에서 어디로? 보험 회사로 이전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하는 게 이제 위험 관리. 투자 설계,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 그다음 부동산. 재무 설계에서의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 투자 개념이 아니고요. 부동산 투자 위험 관리에 대한 개념. 그다음 은퇴 설계. 은퇴 설계는 지금 현재가 아니고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고령화가 됐을 때 어떻게 잘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노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세금 설계. 그럼 이 모든 걸 다 잘하려면 절세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금 설계는 이런 부분들. 합법적 절세. 그러니까 탈세를 얘기하지 않아요.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 상속 설계, 자산의 이전.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게 되면 그 모은 돈을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사망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후세한테 넘겨주는 절차나 이런 부분들. 상속 설계가 사실 보면은 제일 재밌는 과목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제가 상속 설계 강의할 때는 드라마에 대한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좀 하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9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몇몇 영역에서만 우선적으로 다뤄질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다뤄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설계라는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들 7과목 중에서 7개 파트 중에서 필요한 파트들이 먼저 다뤄질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다뤄질 수도 있고 뭐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재무 설계와 재테크는 다른 개념이다. 재테크다라고 하게 되면 돈을 얼마나 벌어야지 그러니까 목적이 재테크는 목적이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재테크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 그걸 벌어서 어디다 쓰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버는 게 목적인 거고 재무 설계는 어떻게 내가 삶의 목적에 잘 분배해서 사용하겠나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재무 설계와 재테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재테크는 돈을 불리는 기술, 투자 수익의 극대화, 돈의 양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그 돈이 필요한 시기나 사용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극대화, 목적은 그냥 돈을 늘리는 거. 어디다 쓸 거고 이런 거 상관없이 돈을 늘리는 거, 그게 재테크다. 재무 설계는 다른 거다라는 거죠.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재무 설계는 돈의 양보다는 돈의 필요한 시기, 그 다음에 사용처를 고려해서 재무 목표를 정한다. 그리고 필요한 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목적은 돈을 늘리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서의 목적은 아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얘기가 되겠죠.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거. 그렇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돈을 사용해서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물론 우리 교재에는 효용이란 말이 안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재무설계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습니다.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2020년에 요거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숫자 중에서 남자 80.5세, 여자는 86.5세. 그래서 여성이 한 6살 정도 더, 6년 정도 더 오래 산다. 우리가 여기서 용어 정리 하나 해보고 넘어가면 평균 수명이 있고 기대여명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수명은 신생아, 막 태어난 아이가 몇 년을 살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평균 수명이 남자가 80.5세, 여자가 86.5세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기대여명은 지금 현재 만약에 40세인 분이 또는 지금 현재 50세인 분이 얼마나 더 살 거지를 따질 때 우리가 기대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예요, 내용이.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이걸 잘 구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도 잘 기억하셔야 되고 고객하고 나중에 상담하실 때도 이 부분은 잘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4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평균 수명의 증가는 은퇴 기간의 연장으로 이어지죠. 소득의 창출과 자산 축적 기간보다 소득의 단절과 자산 사용 기간을 늘리게 된다. 당연히 요 기간 동안에 벌어서 이 기간 동안에 사용을 했어, 과거에는. 근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 요 기간 동안에 벌어서 이 기간 동안에 사용을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또 하나가 있는 게 과거보다 퇴직 기간이 빨라졌거든. 그러니까 요만큼 벌어서 이만큼 써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좀 조기 퇴직과 관련되는 부분이 생기면서 오히려 퇴직 시기가 빨라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리스크한 부분들이니까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융환경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구 구조가 변화가 됐고 저출산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된 거고 고령화 부분이 문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융환경의 변화. 우리나라는 1997년도 외환위기 이전까지 은행이 개인이 주된 거래 금융기관이었다. 은행이 개인의 주된 금융기관이었다. 그리고 두 줄 내려가서 보면 2000년도에 들어서 본격화된 저금리기죠.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 출현, 저금리 기조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높였다. 투자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감수해야 됐다. 근데 바로 밑에 교육받지 못해서 금융소비자는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맨 밑에 단락에 보시면 맨 밑에 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고금리일 때는 정기예금 금리가 20%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 투자해서 20% 수익 난다면 괜찮죠.
근데 정기금리가 옛날에 20%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나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은 세상이 됐다라는 거야. 저금리 시대가 되고 금융상품은 복잡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소비자 니즈도 변화가 됐죠. 소비자 니즈. 그래서 소비자 니즈의 변화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개인의 변화.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예전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재무관리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게 됐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바로 두 번째 경제 성장에 따라 개인의 가계 자산은 증가를 했고 그리고 금융상품은 복잡성과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재무관리는 그래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러면 고령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근데 스스로 공부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힘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해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고단락에서 맨 밑에 단락에 보면 이러한 소비자들의 니즈의 변화는 재무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가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비재무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짝 기우뚱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경제 성장에 따라 가계 자산이 증가했다라는 부분. 저는 요즘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요즘 힘들어 죽겠거든. 요즘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고 취업도 어렵고 점점 더 나는 가난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왜 가계 자산이 증가했다라고 얘기하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고려시대보다 잘 살죠. 조선시대보다 훨씬 잘 살잖아.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의 황금기라고 얘기하는 영종조 시대 또는 세종시대 때도 도화문 바깥에 나가면 굶어 죽는 백성들이 부지기수였단 말이에요. 보릿고개 남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조금 더 땡겨서 우리가 한국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그 전후 60년대 이런 때의 삶과 그러니까 제 삶이죠. 제가 막 이제 태어나서 그 다음에 그 격변기를 쌓았을 때의 삶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국민들의 자산 보유 수준은 전혀 다르지.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지금 힘든데 나는 지금 힘듦에도 불구하고 50년 전, 60년 전, 100년 전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나라는 부강해졌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산의 관리에 대한 부담들이 생기게 되고 고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인 자산이 늘어날 게 없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재무 설계에 대한 효과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삶의 구체적인 목표가 생긴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재무 설계다라고 하게 되면 시험이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재무 설계를 함으로써 같이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한다라는 목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자신의 현재 재무화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지. 즉 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하게 되면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 내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그래서 바로 밑에 현재 시점의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재무 상태는 이게 참 뼈아픈 말이죠. 내가 지금 현재 재무 상태가 안 좋아 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이런 거다라는 거죠. 과거의 재무적, 비재무적 습관이나 태도, 경험이나 가치관이 그 결과를 만든 거다라는 거죠. 과거의 습관이 현재 나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목표를 세우고 살펴보니까 나를 직면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재무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재무설계사와 더불어서 발전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가는 과정을 밟는 거. 이게 재무설계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당면한 위험이나 미래 발생 가능한 위험은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분석을 하다 보면 분석을 하면 예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정의 허목을 도모한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돈 이꼴 행복이지는 않아. 돈 이꼴 행복이지는 않은데 돈이 행복하는데 도움은 줘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면 돈과 행복은 직결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매번 듣는데, 그렇죠? 그래서 돈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뭐 행복을 돈으로 살 수는 없잖아.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돈이 있으면 분명히 좀 더 많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주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 설계를 통해서 가정의 허목을 도모할 수 있다. 돈에 대한 대화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재무 설계를 거치면서 우리 가정이 지금 현재 이런 형편인 거고,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절약해야 되고, 그다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뭐를 좀 서로는 줄여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족들 간의 대화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화목해지는 부분들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신뢰할 만한 재무 주치를 둘 수 있고요. 재무적 안정으로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종업원의 재무적 심리 안정을 위해서 뭐 기업에서 하는 역할들 중에 하나를 적어놓고 있는 건데, 회사 입장에서도 종업원들이 재무적으로 안정돼 있을 때 일을 더 열심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재무 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좀 회사 차원에서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 또 이제 많이 생기죠. 자, 재무 설계 대상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줄에 모든 사람, 재무 설계 대상은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 재무 설계 대상이다. 그래서 바로 밑에 오히려 자산이나 소득이 적은 경우, 오히려 소득이나 자산이 적은 경우에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재무설계 우리가 현업에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예요. 현금자산 몇백억씩 있으신 분들은 사실 재무설계 필요 없어요. 재무설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효용의 극대화를 위한 건데, 이게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갖고 있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 희소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을 해서 효용의 극대화를 높이고 싶어 하는 게 이게 사실 재무 설계거든. 근데 자원이 희소하지 않고 무한하다면, 또는 되게 많다면 재무 설계가 사실은 필요가 없지. 근데 자원은 무한하진 않아요. 문제는 재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도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순간에 몰락할 수,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수백억에 달하는 당첨금을 탄 사람, 복권 당첨금을 탔어요. 예를 들어서 한 50세에 한 수백억에 달하는 복권 당첨을 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평생 놀고 먹으면서 이제 아무 일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자손 대대로 잘 살 것 같은데, 그분들이 몇 년 정도 지나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쓰레기통 뒤지고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뭐예요?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돈을 쓸 거고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학습이 안 돼 있으니까 돈 쓰는 것도 어려운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방만하게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보니까 돈이 없는. 그래서 자산이 부족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자산이 많은 사람도 재무설계는 다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재무설계는 필요하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필요한 상황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개인의 신상 및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래서 실업이나 장애,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가족 구성원이 증가했을 때, 그리고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직업의 변경이나 소득 구조가 변할 때, 우리가 결혼을 해서 둘이만 살 때하고 가족이 한 명 늘어났을 때하고 또 가족이 또 늘어났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형태. 그리고 가장에 사망했다. 그러면 또 다르고 가장에 실직했다. 그럼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경제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때, 그리고 인생 목표가 명료하지 않을 때, 재무 설계는 인생 전체를 조망한 후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그래서 밑에 줄에 보시면 재무 설계를 통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매일의 일상이 이를 달성하는 과정이 있다.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삶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그 다음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세 줄 내려가서 보시면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가 미흡하다면 반드시 재무 설계는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산 이전의 니즈가 있을 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자산의 무상 이전은 상당한 시간을 걸쳐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 설계를 나중에 이제 하실 텐데, 자, 상속 설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속 설계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서는 상속 재산의 배분이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세금에 대한 절세라는 부분도 필요해요. 세금에 대한 절세라는 부분도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울러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파트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재무 설계에 대한 대상은 모든 사람이 필요한데, 가족 구성원이나 개인 신상, 그리고 경제 환경의 변화, 인생의 목표가 명료하지 않을 때,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리고 자산의 이전에 대한 니즈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일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재무 설계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재무 설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재무 설계 필요성과 재무 설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특히 뭐와 뭐는 다르다. 재테크와 재무 설계는 다른 거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장에는 재무 설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